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8번째 책은 보랏빛 속아온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2004년 초판으로 찍혀 있고 2013년에 23세를 찍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 되어버렸는데 마케팅 서적 중에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책일 거고, 이 책이 나왔던 시대보다 많은 것들이 변했고 책에 담겨져 있는 사례들도 꽤나 많이 변해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유념할 만하고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믿음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맹이는 보랏빛 속아온다에서 그래서 보랏빛 소가 도대체 뭔데? 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저자가 그 책의 내용을 시작할 때 여행을 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는데 동화에나 나올 법직한 푸른 잔디 위에 소떼 수백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초원의 그림을 보고 너무 멋있다 하고 감탄을 하다가 20분쯤 지나니까 지루해져서 그냥 그 소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외면하는 풍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랬다가 경이롭게 보이던 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평범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눈을 떼지 못하는 광경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게 저 들판에 보랏빛 소가 한 마리 있다면 눈을 떼지 못하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단어가 리마커블입니다. 리마커블이라는 단어를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야? 라고 세어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언급이 돼요. 리마커블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외적이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이라고 역자는 풀이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마 한 번도 등장한 것 같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정의는 탁월한 것이에요. 리마커블하다 함은 탁월한 것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럼 저자는 보랏빛 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하면 마케팅 전략에서 포피 전략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쓰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포피 전략이라 하면 제품, 가격, 유통, 판촉을 의미하는 4가지 P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총합인데 여기에 P로 시작하는 퍼플카우를 더해야만 리마커블한 전략 하나를 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2004년에 나왔었던 책인데도 이야기하시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 시대만 해도 벌써 상품이 흘러넘치는 시대가 됐었나 봐요. 이제는 상품이라기보다 컨텐츠가 흘러넘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대입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품 흘러넘치는 시대는 브랜드들의 피냄새 나는 전쟁터다 라고 정의하시는데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선택하는 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은 줄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15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소비자들의 시간은 없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아무 공통점도 없다라는 거라고 정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마커블한 방법은 이미 누군가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따라할 때는 이미 리마커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Safe is risky입니다. 위험한 길이 안전한 길이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위험해지고 위험한 길을 선택해야만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 전략이에요. 두 번째 알맹이는 무어의 곡선이에요. 무어가 누구냐면 캐즘 마케팅이라는 책을 펴신 분인데 제프 무어라는 분이 이 책에서 아이디어 확산 곡선을 제시하신다고 하거든요. 캐즘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캐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 제품은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지곤 하는데 이 두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넓고 깊은 단절을 캐즘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어의 곡선을 살펴보면 이노베이터 그룹이 있고요. 얼리 어답터 그룹이 조그맣게 상승하면서 형성되고
전후기의 다수 사용자들 사이에 캐즘이 있고 넓은 전후기 다수 사용자를 지나고 나면 지각 수용자가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어의 곡선에서 얼리어답터가 전기 및 후기 다수 수용자 집단을 안심하고 신제품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리어답터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재가 넘쳐나고 제품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다가 그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까지 이제는 넘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사실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서 우리가 팔고 싶은, 마케팅하고 싶은 어떤 제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아볼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근데 기질이 얼리어답터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고 그걸 먼저 써서 이제 전후기 사용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대로도 충분한 대다수 소비자를 겨냥할 것이 아니고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즉 얼리어답터를 공략해야만 무어의 곡선상에 대다수 사람들을 이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어의 곡선 중에 얼리어답터의 눈에 띄려고 하면 리마커블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세스 고딘의 주장은 제대로 리마커블 할 때 두 가지가 좋다라고 아주 확신을 타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리마커블의 장점 1번은 곡선 왼쪽을 겨냥할 수 있다. 즉 리마커블 하기만 하면 얼리어답터들이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얼리어답터 집단이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게 만든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알매기는 아이디어 바이러스를 만들고 스니저를 찾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니저는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아이디어를 바이러스 시키는 핵심 유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가 미국 아저씨잖아요. 세스 고딘은 미국 아저씨인데 이분이 일본인들은 정말 유용한 단어를 잘 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오타쿠라는 단어를 소개해요. 오타쿠는 취미보다는 좀 더하고 집착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열성적인 얼리어답터와 결합해서 무어의 곡선을 따라 입소문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곳이 바로 오타쿠가 등장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스타벅스 하월드 슐츠 이야기를 하면서 오타쿠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아이디어 바이러스가 될 만한 제품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이디어 바이러스 될 만한 제품이라는 건 바로 리마커블한 제품이고, 광고로서 설득하거나 광고로서 메시지 정도 포장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품 그 자체가 아이디어고 제품이 곧 마케팅이 되는 정도로까지 가려고 하면 오타쿠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스타벅스의 하월드 슐처 그 창업자 이야기를 들어요. 이 창업주는 무엇보다 자신이 커피를 사랑해서 지금의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리딩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그 오타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 시대 혹은 지금까지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마케터들이 혹은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시각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광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먼저 살펴볼게요. 광고가 낭비적인 까닭은 절대 다수의 광고가 정작 해당 제품을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광고에서 본 것을 친구나 동료들에게 별로 얘기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개념들과 덧붙여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광고는
대중한테 그냥 밀어붙이지 얼리어답터한테 가 닿지도 않고 그 제품을 써보고 소문내줄 스니저들한테 가 닿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를 운영할 때 흔히 우리 소비자는 누구일 것이니까 라고 미리 정의해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한테 갈 만한 메시지를 설정하고 타겟팅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언제 관심을 기울일지 결정하는 사람은 마케터라는 독단이 그 깔려있는 형태의 운영이다, 마케팅 전략이다 라는 그 꼬집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앞으로는 마케팅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 독단적 판단은 아닐지, 고객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은 건지, 얼리어답터를 찾아서 스니저한테 가 닿을 만한 메시지를 개발해서 뿌린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9페이지에 이르면 안전한 길은 위험하다라는 책에 관통하는 메시지인 Safe is Risky를 담은 그 문단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쭉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냥 숨어버리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피하곤 하는데, 이리하여 성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리마크업을 해지는 것이고, 비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지겹지만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도 과연 선택이라고 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듯 강한 주장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결코 리마크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갈 때는 비판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죠. 또한 덧붙여서 당신과 프로젝트는 별개다. 프로젝트에 대한 비난이 당신에 대한 비난은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마케터가 혹은 마켓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가져야 될 시각과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자는 스니저한테 광고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무어의 곡선을 머릿속에 펼쳐보면 얼리어답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소문내길 좋아하는 스니저한테 가 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니저한테 광고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제품 그 자체로 스니저들이 움직일 만한 것, 퍼플카우 만들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책에서 관통하는 메시지로 펼치고 계세요. 또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법은 무어의 곡선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그 얼리어답터가 시장을 전체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그 머릿속에 확 떠오르진 않았고, 사실 책 속에는 조금 오래된 사례들이 있어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 무어의 곡선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요즘의 사례가 타다예요. 타다 앱은 그 택시 파업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들썩하게 한 메시지를 세상에 가지고 등장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처음에 얼리어답터들을 움직임으로써 타다의 그 이용 경험이 확산됐었던 것 같아요. 강남권에만 카니발 200대를 배치함으로써 그 강남권에 모여있는 직장인들, 그 중에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봤고, 이용하는 순간 리마커블한 경험을 하게 해줬죠. 차 안에서 은은하게 나는 향기라던가, 택시란 다른 클래식한 음악이 흐르고 있는 안정감, 그리고 절대로 과속하지 않는 어떤 기사님의 태도, 그리고 누구든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좀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자일리톨 원석 캔디 같은 것. 이거는 고객들이 기존 생활에서 약간 불편하다 혹은 너무 익숙해져서 지루해졌다 하는 경험들을 약간 비틀어서, 그러니까 초록 벌판에 소들이 풀 뜯어 먹고 있는 장면에 보랏빛 소 하나 넣은 것처럼 우리 항상 자일리톨 껌을 차 안에서 씹잖아요. 근데 그 원석 캔디를 배치함으로써 되게 사진 찍게
사진 찍고 싶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소문내고 싶게 만드는 경험치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되게 성공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다가 나타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타다처럼 입소문이 나는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요새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알맹이는 리마커블의 반대말로 꼽아봤습니다. 리마커블 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밀어붙이듯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니까 주의사항 정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꼽아본 알맹인데요. 책에서 리마커블의 반대말은 놀랍게도 very good, 아주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케팅적인 노력이 타협의 결과물이 될 때 거의 예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케팅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함으로써 적당히 타협해서 어떤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리마커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반 정도 냈어 정도가 아니라 되게 아쉬운 형태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꽤나 많이 저한테도 경험치로 누적되어 있어요. 저자는 그런 경험들을 좀 놓치지 않고 일깨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사례가 그 마미손의 경우인 것 같아요. 마미손이라는 그 정말 불세출의 캐릭터가 갑자기 쇼미더머니라는 아주 화제가 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죠. 그 이후에 꽤나 많은 주목을 받고 쇼미더머니의 주인공은 우승자가 아니고 마미손이었다 할 정도로 회자가 되는 컨텐츠가 되었는데 이제 이 마미손이라는 캐릭터가 리마커블하게 한 번 등장한 데서 멈추질 않고 공익 광고에 콜라보레이션된 모델로도 출연하고 뭐 이미지화해서 그 노래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의 제품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가지 제품에 인용되고 콜라보되고 등장하면서 지루해지고 또 마미손이네 하고 머릿속에 남지 않는 형태로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거기서 되게 좋은 캐릭터 있었으니까 우리도 써보자 하는 형태의 타협의 결과일 경우에 고민이 그 정도에서 그쳐버린 형태면 좀 아무것도 아닌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지루한 우리가 귀 기울여서 찾지 않는 스니저들이 더 이상 소문내주지 않는 형태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케팅의 목표가 퍼플카우 만들기이고 퍼플카우 본성이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것이라면 타협이 성공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건 필연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리마커블은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열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스타벅스 회장의 사례에서도 살펴봤고 책에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리마커블해지기 위한 노력은 뭐 특별한 아이디어나 시스템화된 뭐 정답 뭐 그런 것들 정답이 있는 거 모범 답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열정의 산물로서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해지는가를 끝까지 고민하는 형태로 노력할 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보랏빛 소가 온다 라는 책이 별책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4년 당시지만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관통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책이었어요. 특히 느리고 통제하기 힘든 입소문의 시대가 아주 오래전 전통적인 시대의 마케팅이었다고 하면 TV를 필두로 한 광고의 시대가 도래했었고 그 광고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에게 어필하도록 함으로써 그 광고를 통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회고하거든요. 그 회고가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시대로 새로운 네트워크 힘에 의해 리마커블한 아이디어를 로켓처럼 확산시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4차 혁명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리마커블한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시대에 보랏빛 속 리마커블한 아이디어 그리고 무어의 곡선에서 얼리 어답터를 움직이는 스니저를 발견하는 것 같은 마케터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는데요.
책에서는 마케터의 태도에 대해서도 참 가슴에 꽂히는 한 줄을 남기시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걸친 직업 안정의 길은 리마커블 해지는 길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물로서 리마커블 한 거를 내놓는 그 아이디어 바이러스가 될 만한 걸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 책을 읽고 마일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여러분들도 리마커블한 사람이 돼서 직업 안정의 꿈을 꾸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